27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18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 카드 사용 내역과 부인 박지윤 씨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원장은 4월 18일에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고 특검은 추정. 이틀 뒤인 20일에는 부인 박 씨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 방문 사실도 드러났는데 하루 뒤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왼쪽 턱에 리프팅 시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여가 흐른 지난 20일 세월호 수습자 가족들은 결국 유해를 찾지 못하고 꽃과 유품, 가족들의 편지를 관에 넣어 눈물의 발인식을 치렀습니다. 대체 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고 있었는지, 또 오는 27일 재개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좀 화나는 주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수술을 한 정황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경수 호소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코막힘 상태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기막힌 상태로 자리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라고 하는 게 개그 프로의 한 대사였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정황 증거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검찰 조사 내용에 나온 건가요? 네. 특검 수사 보고서죠. 특검 수사 보고서. 그때 다 쓴 거네. 지금 뒤늦게 이제 그게 확인된 거네요. 예, 당시에 다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라면이라는 이제 하나의 전제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특검에서도 수사 보고서에서 이제 이 증거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 2014년 4월 16일이거든요. 예. 그 이틀 뒤인 4월 18일 날 한참 말썽 많았던 그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커피숍 왔다는 이제 그 정황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커피숍에서 5,400원짜리 커피를 마셨는데 예. 자기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한 거죠. 신용카드 보게 되면 이제 다 추정이 되니까요. 네,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인 이제 4월 20일 날 그 부인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이제 들어왔다는 게 이제 예. 확인됐거든요. 물론 휴대폰 그 위치 추적도 나와 있고 아마 청와대 일지에도 박채윤 씨가 들어온 거는 아마 근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내 수석비서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그 사진에 보면 자료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JTBC에서 찍은 거 있었죠. 수술 그러니까 자국이. 리프팅, 그러니까 수석비서관이 전하고 당일날하고 리프팅 자국이 이제 나타났다. 예, 이제 리프팅 했을 때 보이는 듯한 자국. 그렇죠. 나왔어요. 오. 나왔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렇게 자국 난 것을 의사들이 속여는 저거는 단순한 그 어떤 치료가 아니라 리프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당일날이 아니라 세월호 이틀 뒤인 4월 20일, 그러니까 18일경에 아마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 기록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선도 공식 발표를 못하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중이었죠. 근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이제 집중 질문을 했어요. 그날 김영재 원장한테 분명히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영재 원장이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 세월호 당일날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당일날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했죠. 김영재도 뭐냐면 본인이 이제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거 왜 들어갔냐면은 그 2010년 그 지방선거 때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그래서
그 통증 치료차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가에서 말하듯이 아니 여성 대통령이 뭐 미용시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인데 뭐 미용시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공화라고 부르는 이제 리퍼블릭이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공인이라는 것은 예. 사적인 것이 다 접어놓고 공적인 이익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리퍼블릭의 뜻이거든요. 공화의 뜻인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탑이 누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공인 아니에요. 공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공적 이익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면은 휴가 내서 하면 되잖아요. 휴가 내서. 휴가 때. 그렇죠.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김영자 원장 말씀대로 그 증언대로 대통령의 통증 치료를 했다면 공정 라인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주치 있고 대통령 주치의가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치의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저하다 그러면은 소견서 쓰면은 다른 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저기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뭐 의심이랄까? 예.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특검은요, 순서 변호사님, 네. 특검은 상당한 조사를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이른바 이제 그 시체말로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황과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네. 그러게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시간 연장해달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낼까 봐 안 해줬나? 뭐든지 결국은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연히요. 예. 뭔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하면은 새로운 게 드러날까봐 이런 걸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당시에 특검이 3월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4월 16일 당일에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인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다른 거죠. 4월 18일에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일에는 이제 김영재 원장과 부인인 박채윤 씨가 시술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표현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이렇게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추정됨이라는 아하.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런 걸 볼 때 정황을 볼 때 그렇게 의심이 되고 뭔가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하지만 뭔가 확정을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못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게다가 4월 16일 이후, 네. 4월 18일 이후 9일간 일정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 일정을 오히려 일정도 세월호 때문에 2개가 뭐 추가가 된 거 빼놓으면 네. 한 2개쯤 있었대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되는 게 한 일주일쯤 걸리거든요. 제가 시술을 많이 받아보고 잘 알아요. 그러세요? 네. 정확하군요. 그러면 네. 아니 시술 받을 수 있어. 남자 방송 진행도 시술 받는데. 근데 휴가 받았고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하든지. 그렇죠. 예. 일정 자체가 국가 원수가 예. 평시에 예. 일정이 많이 잡히는 게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사후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정말 분 단위로 쪼개져 있거든요. 하루에 한 2-30개씩 해요. 네. 예.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중순 일정을 예. 중하순 일정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는 2개인 거죠. 2014년 4월 19일에 4.19 민주묘지 참배. 이거는 정말 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정이 하나 잡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4월 21일에 이제 대수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정 4개인데 그 나머지 2개가요.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 후에
긴급하게 세월호 관련된 그런 그 새로운 그 일정입니다. 예.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고 당일에 잡혔고요. 또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4월 17일에 세월호 사고 현장 방문. 이 두 개가 원래 없던 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청와대,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에 따르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고 4월 19일에 참배하고 네. 4월 21일에 회의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22일부터 24일까지도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5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방한 예. 공식 환영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일정이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은 이상하게 누가 이걸 이해를 합니까? 누가 이해 수준이 아니고요. 아, 교수님, 근데 중요한 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네. 왜 그때 이거 그 특검 기간을 여야는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총 기간이 그 100일 했었나요?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100일이죠. 100일 하고 추가를 뭐 60일인가 이렇게 연장해서 네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대강이. 그런데 하고 그때 여야가 할 때 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여당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연장되는 거로 해갖고 합의할 때는 문서에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오갔거든요. 근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 해줬어요. 그 국회 뜻하고도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된 거 조사하자. 그랬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자. 아주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하자. 그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 3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황교안 총리였다. 아, 예. 그분 제일 많이 수사해야 된다. 하겠냐? 그렇겠죠. 그럼 수사하고 들었고 왜 그때 연장 안 해줬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모든 의혹이 나는 것, 제기되는 것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의혹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것인지는 크게 볼 때 국익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 봐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후에 미래에 벌어질 것들하고도 저는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공방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현 정부의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적폐청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관한 문제들도 이제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과연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가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여야도 논쟁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저거 하면 저거 하자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또 며칠 뒤에 나타났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아. 예, 이틀 뒤에 나타났죠. 그럼 시술이 제대로 됐나? AS 할 고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장이 나타나고 이틀 뒤에 이제 그 박채윤 씨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박채윤 씨요?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당일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당일날 가능성도 있고 1차 김영재 원장이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그 2차로 또 부인 박채윤 씨가 왜냐면 두 번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확인하러. 그러니까 2차로 박채윤 씨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뭐 이게 검안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뭐 그런 근데 이제 의심도 있는 그거는, 거죠. 이 의심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술을 하면은 하고 이틀 있다 오세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 안 와요. 왜냐면 붓기가 안 빠지니까 24시간, 그렇죠. 그 맞습니다. 48시간 경과한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그때 보고는 예. 그 다음에 이틀 있다 또 오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 일주일 이제, 있다가 이제 실밥 뽑으러 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박채윤 씨가 나타난 건 또 AS를 또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18일 날 시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가? 네, 18일 날 보고 한 번 정도만 그 상처를 봅니다. 두 번씩 이렇게 보진 않아요. 아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그래 16일 날 수술 받았다. 그렇죠. 왜냐면 더군다나 안면이잖아요. 안면. 안면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을 수도 있고
티가 날 수도 있고 예. 하는 걸 할 수도 있죠. 특검, 네, 특검이 아니, 이 안면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영재 검찰 수사 받을 때 안면 딱 까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 안면 몰수한 안면 몰수하고 사람들이 거짓말 굉장히 하고. 많죠. 예. 그런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의심을 좀 자아내고 예, 납부를 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죠. 김영재 원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실형.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징역 3년. 차은택 제목이 뭐였었죠? 일단 그 광고회사죠. 포레카의 지분을 이제 강탈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KT죠. 그 광고를 달라라고 예. 해서 이제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제목은 뭐죠, 그게? 그 공갈 등등. 강요. 네, 공갈 강요. 네, 등이 있고요. 또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가 있는데요.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징역 3년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고요. 예. 징역-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거고. 항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징역 3년이 이제 마법의 숫자인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고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예. 징역 3년 선고하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두 재판 걸쳐갖고 장량 감경을 한 번은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심 가갖고 한 2년으로 다운시켜갖고 집행유예로 내보내려고 하는 전략을 변호사는 쓰겠네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테고 예. 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뢰인인 차은택 씨에게 그런 전략을 이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재판할 때 굉장히 자주 울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반성과 뉘우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울증이에요. 그래요? 예. 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재판하다 보면 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판사들 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겁니까? 눈물 흘리는 피고 믿지 네. 마라. 사실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안 울어도 그럼요. 믿으면 안 되고, 울면 더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판결 때릴 때. 아, 허허 웃었죠. 그래요? 가서 네.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항소를 차은택 씨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검사도 이제 검찰도 항소할 것 같은데 1심에서 오히려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은택 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건 1심에서 아니고요. 3년 나왔고 네. 3년이면 보통 3년이면은 집행유예로 또 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죠. 그냥 집행유예 네. 없이 네. 실형으로 이렇게 갔다. 자, 아까 하시던 말씀 맞아 가시죠. 네, 아까 그 특검 예. 그 수사기간 관련해가지고 좀 급히 찾아보니까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었고요. 20일이었고요. 준비 끝나고 70일이었고 수사기간이 예, 그리고 추가 또 연장이? 30일 동안 연장 맞아요. 가능한데 그래갖고 100일이었었네. 그거 보니까는 그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그래서 그 연장이 안 된 이후에 사실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었던 그 국회의원들 특히나 당신 야당이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비난을 받았는데 좀 옹호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법 만드는 데 관여했던 그 국회의원들의 해명을 전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법 통과가 어려웠다. 박범계 의원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비난하는 비난하는 실명 다 까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예.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게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후보자 추천도 다 야당이 2명 다 하는 걸로 예. 했던 것도 이른바 이제 그 딜이 이제 성사된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가졌잖아요. 4월 16일 날 시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추진했는데 결국 그 대면 조사도 무산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형 시술 의혹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네. 특별히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 더 폭발해 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형시술 받고 일도 안 하고 이게 직무유기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라는 게 직무를 했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예. 또는 직무를 10개 해야 되는데 뭐 다 하긴 했습니다만 몇 개를 좀 불성실하게 했거나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아예 직무를 안 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설령 성형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무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처벌은 이미 다른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단죄를 하는 것이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에 탄핵되고 파면됐지만 결국은 국가 원수였거든요. 예.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이제 차가운 곳에 차가운 물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글쎄요. 좀 영원히 예.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화낼 일은 없어요.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안 하면 화가 나지만 안 하다가 안 한 거니까. 나도 화는 나죠, 그래도.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이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초지일관이에요. 네. 이런 기사가 한번 떠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주일에 외부 인사하고 점심을 먹는 게 거의 없답니다. 저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혼밥을 이제 주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20대 청년들이 혼밥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얼마 좋겠습니까만 전혀 그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람 만나는 거 아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대통령의 일이라는 것은 보고받는 것도 물론 서명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 그 옛말로 하기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그렇죠. 그게 임금의 그렇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5천만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 가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서로 쓰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와대에 올라간 보고서가 예를 들어 국정원도 있고 검찰, 경찰, 뭐 정보기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정보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면을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정보 가공이 쉽지 않습니다. 왜? 바로 질문이 날아갈 거니까. 아하. 근데 대통령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보고를 안 받았다면은 아예 일정 자체가 정말 오바마 대통령 정도가 오셔야 만나는 거죠. 그 외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초지일관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초지일관. 알겠습니다. 대통령 재판 42일 만에 재개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이제 박근혜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이죠. 피고인 박근혜를 부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뭐 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기도 하죠. 아니 전 대통령인데 탄핵됐으니까 전 대통령 맞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호 참사 때 시술 받은 것까지 얘기하니까 전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 저도 있습니다만 방송이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요? 이상해요. 그럼 듣는 사람 감정에 충실해야죠. 금방 그랬잖아요. 대면 보고하듯이 감정에 충실하고 직접 알아야 된다. 그래요? 박근혜 피고인. 예, 그렇게 부르세요. 안 그러면 방송 끝내고 보낼 거예요. 네. 박근혜 피고인. 예, 박근혜 피고인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네, 재개되죠 이제. 예. 재개될 건데 지금 현재 변호인들이 다 사퇴한 후에 지금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5명이 이제 기록 검토를 다 했는데 제대로 재판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이 피고인 박근혜 씨가 재판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안 나올 경우에 사실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와야 네, 돼요? 데리고 나와야죠. 예,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걸석 재판. 네, 그렇습니다.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쭉 재판 진행해서 선고까지 가능도 해요. 게다가 재판에 이제 그 피고인의 출석권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피고인이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면서 나와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해라라고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버렸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피고인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출석권입니다.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포기할 걸로 보입니다. 포기할 걸로 보이다.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는 거니까. 자, 추가될 지금 현재가 혐의는 18가지.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기억이 안 되네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죄목은 5가지. 근데 이제 거기 문제는 뭐냐? 가장 컸던 게 이제 삼성. 그렇죠. 삼성 뇌물죄였었죠. 그리고 뇌물 공유자가 이미 5년형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 수뢰는 10년 이상. 여기가 되는데 이제 지금 추가되는 게 뭐냐면 국고 손실. 국정원 그 특활비. 국고 손실, 국정원 뇌물 이 두 개가 추가되는 순간 이제 이른바 이제 빼박이. 국고 손실은 특가법상 제5조 5억이 넘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은 국정원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3명의 국정원장이 이제 2분은 이제 구속됐죠. 이병헌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대기 중이고.
아마 근데 그분들도 이제 재판을 이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재만 안봉근이 돈을 모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줬다. 안봉근이 받아서 이재만이한테 묶어서 이재만이가 박근혜 피고인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근데 빼박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역대로 이제 청와대 이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를 하고 이제 하는 거 이 부분이 있거든요. 통치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치행위는 관행이지만 헌법을 연구한 학자들한테 하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헌법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헌법상에 예. 통치행위는 없어요. 이건 정치학 용어예요. 이건 전 정치학자니까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게 있고 그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이제 경비가 있을 텐데 예. 그때 그 경비들은 청와대에서는 전부 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증빙 서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갖다가 쓴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모든 정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던 것이 이제 관행으로 사실 되었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죠. 예. 중앙정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쓴 걸 아마 본인도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아무런 뭐 의식 없이 야,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도 썼으니까 그거 좀 갖고 와봐.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가서 뭐 안봉건이나 뭐 이재만이 심부름꾼이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떡장수가 떡만 만지다가 떡국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그 탄핵되기 전까지 매월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썼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럴 수 그거를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통치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였다고 치더라도 예. 그 부분을 과연 정당하게 집행했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옷값 줬다. 뭐 어허. 성형수술비 시술비 줬다.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통치행위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건 사적인 용도고. 최근에 디스크 치료 디스크 판정 받는데 예, 예. 그 돈을 유영하 변호사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을? 230만 원? 230만 네, 원이요. 성모병원에 가서 제 병원비. 예. 그거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아니죠. 예를 들었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 유영하 변호사 개인적인 돈을 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뭐 한 230만 원이니까 그걸 뇌물로 보기에도 또 이제 미약하지만 문제는 특활비 이런 것으로 야, 아무도 지금 내 주위에 없으니 특활비를 유영하 그 변호사에게 계속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앞 단계로 예.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를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사적 용도로 쓰여 있다고 하면은 사적 용도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비자금을 가장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최순실이다. 그렇죠. 그렇지 최순실, 않습니까? 이영선, 예. 뭐 이제 유영하. 이영선을 빼더라도 예. 그래서 최순실을 소환을 해가지고 과연 그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뭐 옷값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 하는데 최순실 현재까지 완강하게 예. 거절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이제 이영선 씨는 구속 안 됐죠? 됐나요? 됐나요? 하도 막 구속된 인간들이 많았고 윤전추 안 됐을 거고요. 네. 윤현출 안 됐고요. 이영선 됐죠? 저 이영선 된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단 그 이게 우리가 물어보면 저기서 검색 타닥 쳐주는데 왜 안 쳐주네. 제가 해볼게요. 예. 그 좀 전에 정치학에서 또 보시는 관점으로 통치행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네, 없죠. 통치행위가 법적으로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개념 자체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통치행위 개념을 좀 좁게 인정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통치행위는 인정하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다. 불법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금융실명제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통해서 한 건데 이게 통치행위다라고 이제 그 반박을 했습니다만 주장을 했습니다만 통치행위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에 들어간 바가 있고요. 또 하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 자체는 통치행위 인정한다. 그거는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보낸 행위, 송금한 행위는 당연히 사법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본 바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 그 개념을 사법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게 다 면책되는 건 아니거든요.
범법행위가 관여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영선 씨가 지난 6월에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그 전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네.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아, 그랬나요? 예, 네. 기억나시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럼 이영선 이 행정관을 불러서 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특활비 받은 거를 도대체 자 이병헌 원장도 특활비를 직접 대통령이 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어요? 달라고 네. 줬다. 네. 그 다음에 안봉근 이재만 직접 대통령이 줬다. 자, 그러면 근데 이영선 옷값도 대납했다고 최순실이 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만약 특활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혹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영선은 이제 소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 이제 나오기 시작한대요? 네, 그런가요? 예, 특활비 본 수업이 끝난 다음에 특별 네. 활동을 해요. 네. 사실 이 특활비가 현찰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용처라든지 예. 구체적인 걸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헌재할 때 그 변호사도 한 20명 가까운 변호사 다 네. 현찰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현찰로 지금, 수입료 받아본 적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20년 전에요? 네, 그때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고 네. 최근은 또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를 이제 몸에 익어서 익숙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뭔가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죠. 부동산 사기로 기소된 네. 사람들이 네. 의뢰할 때 이럴 때는 좀 현찰로 가져오죠. 왜냐면 수상한 돈들이니까. 최근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 불법 토토 이런 예. 거 스포츠 도박 사이트 아. 운영하는 그런 업자들이 이제 추적을 의뢰할 당하면서 경우에. 도망다니면서 이제 배낭에 현금을 갖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또 되게 5만 원짜리를요? 남루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별로 제 사정이 별로 안 좋을 줄 알고 예. 수입료를 굉장히 좀 낮게 불렀더니 바로 가방에서 꺼내줘가지고 예. 좀 더 세게 부를 거 그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죠. 가방 뺐지 그랬어요. 네? 아유 절도죠 절도. 강도죠 강도. 예. 네. 아, 당신 이르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불법 자금을 변호사들이 몰래 횡령하는 경우도 생겨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경우도 불법 자금이지만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옷값, 진료비, 특활비가 일단 들어간 것 자체가 뇌물 아니에요. 뇌물이라고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데 왜냐면은 뇌물은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 임명권자인데요. 무조건 대가성인 거죠. 임명권자 아니에요. 임명권자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방송의 PD가 사장한테 돈을 갖다 줬다. 그럼 사장이 임명권자 아니에요, PD. 그럼 그건 뭐냐면 암묵적으로 나 자르지 말고 오랫동안 잘 데리고 있어주세요. 방송국에 특활비 있나요? 특활비요? 여기 특별 활동 있죠. 저 밑에 내가 운동하는 특별 활동. 판공비는 있겠죠. 그건 사장만 좀 예를 있죠. 들어가지고 이제 예. 반드시 저는 이걸 뇌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래요? 이제 왜냐면 관행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찍었어요? 아니요. 관행적으로 이제 저희 국정원장 정도 되면 이제 과거에 그 국정원이 어떤 활동했다는 걸 이제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원에서 일정 부분은 청와대에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통치 비용으로 좀 원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 줘라 하고 이제 그분들도 그거를 관행이었다? 이게 법으로 내가 뇌물이라고 해서 줬다면은 아마 저분들이 그렇게 저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준 거예요. 줄줄줄. 아니, 근데 교수님, 네. 뭐냐면 이것을 이현수 실장이 갖다 줬는데 네. CCTV가 없는 데서 그리고 으슥한 데서 1대1로 만나고 직접이요. 이럴 때는 이게 불법 돈이라고 하는 걸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걸 다 인식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공식적인 비용은 아니니까. 네, 공식적인 비용은 아니니까 비공식 비용이니까 이제 그랬을 거라 보여지는데 국정원장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뇌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죠, 정말. 그래서 플래카드 이게 나라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뇌물로 그분들은 인식을 안 했을 것이다. 뇌물이라고.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뭔가 이게 공식 비용은 아니고 비공식 비용이니까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영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보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이 돈이 건너가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적어도 이재만이나 안봉근 정도지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 낄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가게 되면은, 최소한도 받아온 사람을 통해가지고, 딴 데 써도 써지. 예. 예. 저는 약간 견해가 틀려요?
약간 다른데요. 저는 오히려 예측했어요. 네, 의원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가성이 의원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정 의원님, 정전 의원님. 저는 이제 네. 그 정 MC. 네, MC의 의견과 좀 비슷한데요. 예. 대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할 걸로 보여요. 네, 일단 뇌물이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성이 지금 단계에서 100% 인정된다라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무검찰에서 대가성 없을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기소 안 해버린다면은 이건 오히려 검찰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무지는 법적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지는 오히려 이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지는 오히려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것도 몰랐어? 그리고 무지라고 하는 것도 사후적인 변명이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뭘 몰랐겠습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몰래 숨어서 했겠죠.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할 것 같다.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뇌물죄면 국고손실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뇌물보다 국고손실이 더 크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액수가 크면 사실 그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니까. 똑같아요. 예, 법정 네. 최고형은 액수에 따라서. 뇌물이 더 크네. 뇌물이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10년서부터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 아니, 그럼 국고손실. 5억은. 5억은 국고손실. 어쨌든 1억이든 5억이든 이게 지금 40억이다 70억이다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잖아요. 아니 매월 5천에서 1억이니까 매월. 네, 매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 그러면은 한 번 딱 주고 말았을 텐데 매월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뇌물이라고 인식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변호사의 말씀대로 무지가 면책받는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또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피해 나갈 그 구멍이 있을 것 같으니까 포괄일죄라고 하는 용어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포괄적 뇌물죄? 포괄일죄는 이제 그 죄수론에 나오는 건데 이번 경우랑은 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틀렸어요? 왜냐면은 뇌물을 알겠습니다. 주고받는 게 여러 차례 있으면은 그건 여러 번의 죄를 범한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하십니다. 끝났어요. 예. 자, 10월 20일 수요일 정보지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